예, 정확하게 하십니다. 선생님들, 예, 반갑습니다. 3세션 맡은 국립창원대학교 최진호입니다. 우선 저희 쪽 세션의 주제는 Education for Crisis and Safety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교수님들도 인지하시겠지만, 교육이 위기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있어져 왔습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뭐, 다들 인지하시는 그 출산율 급감에 따라서 교육이 더더욱 큰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뭐 코로나나 어떤 건강의 문제, 또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즉각적인 위기라고 한다고 하면 교육적 위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서히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또 큰 혼란을 경험할 큰 위기여서요. 이런 세션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안전과 또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발전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또 좋은 그런 통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세션이 총 세 세션이고요. 우리 세 분의 교수님들께, 그러니까 총 네 분의 교수님이시죠. 네 분의 교수님께서 세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각 15분씩 우리 교수님들께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교수님께서 시간들을 잘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종합 토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세션 중간중간에는 따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질의를 받지 않고 쭉 진행이 끝나고 나면 교수님들 한 분 한 분께 함께 질의하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첫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요, 우리 마산대학교의 배구택 교수님께서요, Local University,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 Residential Environment from Perspective of Local Extinc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지방대학의 지자체 협력과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주 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어젠다가 되고 있는 이제 지방 소멸의 관점에서 조금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연구가 한 초기 단계라는 점을 조금 감안해서 발표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조금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지방대학이 10년 후에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방대학이 기조의 틀을 좀 벗어나서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지역의 지방대학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첫 번째 이제 동량에서부터 인프라, 현황, 재원 총 네 단계로 이제 발표를 진행할까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학생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이제 배경에서는 첫 번째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입니다. 작년에 보시면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 지역이 전체 한 14군데 정도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장기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그 하락하는 원인은 이제 노령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인구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뭐 2029년 마이너스 전환해서요. 2026년 마이너스 2.6% 정도 전환이 되고 있고요. 생산 가능 인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약 3,600만 명 정도에서 2067년에는 한 1,700만 명 수준으로 감소를 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제 청년 인구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한 1,000만 명에서 2030년 900만 명, 2050년 500만 명까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고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나라 지표에 보면 작년 한 해 실업률은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요. 고용률은 오히려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제 제조업이나 뿌리 산업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인력이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국인 뿌리 산업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반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부분은 30명 미만 사업자의 한 80% 정도가 종사하고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빨리 조금 넘어가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외국인은 신규로 들어오는 인력도 늘어나는 반면에 기존에 있는 인력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고요. 외국인들의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대학에서 위기라고 하는 첫 번째 부분은 학령 인구 감소라고 들 수 있습니다. 10년 전과 이제 뭐 지금부터 이제 10년 뒤는 잘 아시다시피 절반 수준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대학 입학 정원이 약 4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제 40년 뒤, 2040년에는 26만 명 수준까지 떨어질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는 뭐 대학의 입학 문턱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입학 성적이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의 역량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리 이제 대학에서 잘 가르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뭐 향상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졸업생의 수준 또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봉착되어 있는 게 사실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쟁률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에 있는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학령 인구에 따라서 경쟁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 게 사실 뭐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 조정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뭐 지방 이전이다 해서 공공기관을 많이 이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많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청년청 이동자 수를 보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입니다. 대부분 이제 수도권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재작년에 나온 연구 중에는 이제 서울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비율을 경쟁률 조사해 봤을 때 여건 뭐 벚꽃 엔딩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이미 증명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의대 정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학과 등과 같은 이제 국가 육상학과, 그리고 이제 상위권 대학의 무전공 입학,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지방 대학에서는 이제 큰 어려움입니다. 의대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2천 명까지 늘어나진 않겠지만 지금 현재 뭐 3천 명, 만약에 1,000명이 더 늘어나더라도 재수생은 뭐 한 10배수 정도가 재수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의대 정원에 뭐 공대, 뭐 상위권대 공대 추가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험생들은 도미도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국공립대 통폐합, 그리고 라이저 사업, 글로컬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뭐 국립대 중심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점차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1월 달에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입생 모집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듯이 법무부에서 작년 12월 9일 날 이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이 4.89% 정도 되고요. 이게 5%가 넘어가면 이제 다인종 국가로 진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이제 2026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보면, 기본 계획의 이제 주요 골자는 그렇습니다. 외국인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면 정주시킬 것인가. 그 정주를 통해서 지방 소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막아볼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주요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 문제 해소가 있고요. 이런 인구 문제 해소를 위해서 이제 뭐 이민청을 설립하고 비자 조건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지자체 사업과 연계된 이제 라이즈 사업 이런 것과 연계해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좀 더 이제 어떻게 하면 정주시킬 것인가라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 축의 하나로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 큰 이제 포션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뿌리 산업 보호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뭐 고용률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뿌리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일자리는 여전히 많지만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약 30%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차원 같은 경우에는 기계 산단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뿌리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 정책도 굉장히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연말에 나왔던 것들만 이제 대충 정리해 보아도 뭐 농어민 토론회에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킬러 규제를 혁파하겠다. 그리고 이민청을 설립하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2027년 유학생을 30만 명 이상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이나 경북에서도 이제 유학생 전담팀이 이미 경상남 도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대학으로 배정해주는 이제 정부 지원금 자체도 예전에는 이제 뭐 링크 사업이다, 뭐 혁신 사업이다 이렇게 분리돼 있는 게 이제 라이즈 사업으로 2025년도에 통합이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학생 특화 교육 과정이라든가 유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 정주시킬 것인가가 하나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 이제 지역 정주를 위해서 이제 외국인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는 게 이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10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유학생들은 약 22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또 절반 이상 많은 숫자는 4년제 대학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전문대학은 이제 그 수가 뭐 더블 스코어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이 사실 문제는 이겁니다.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금 들어오는 곳이 어디냐면 사회계열입니다. 사실 이제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게 이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입학은 쉬운데 졸업을 하면 취업할 곳이 없습니다. 유학생들은 비자를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전공하고 맞는 직군으로 가야지만 비자 연장이 되는 이제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인문사회계열을 나와서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여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제 불법 체류로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약 24% 정도가 4년제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자 연장 때문에 이런 거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비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 각 같습니다. 대학교 교수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어학연수생 같은 경우에는 약 50% 정도가 현재 불법 체류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 300명 정도 유학생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연간 불법 체류율이 약 3% 미만으로 저희는 이제 나름 이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가 넘어가면 비자 제약 발급이 이제 제한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뭐 국립대를 포함해서 뭐 사립 전문대 뭐 다 포함이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제 창원대학교 이제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학생들 이제 비자 발급이 제한될 정도로 유학생들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문제점은 그겁니다. 이제 유학생들을 어떻게 뽑기는 하지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관리 부족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고요. 이런 관리를 이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부족한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지역에 가서 많은 이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고 있긴 하지만 필요성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라이즈 사업이 이제 도입은 되지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뿌리 사업에 어떻게 대학과 연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는 이제 조금 생각을 잘 안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 소멸과 연관을 지어서 조금 대학 교육까지 들어올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모든 지방 대학에서 지방 뭐 소속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다 조금 고민하고 있을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방 소멸과 지자체 연계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 유학생 모집은 앞으로 이제 지역 소멸, 그 다음에 뭐 대학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업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 대학 간의 유학생 유치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F2R 비자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자체 연계 사업이 점차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점차 비자를 이제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학 재정에서도 큰 하나의 축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모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뭐 외국에 있는 어학당을 기준으로 해서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이제, 흔히 뭐 브로커를 끼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학에서부터 뭐 학습, 졸업까지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사실 현실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들어오는 목적 자체가 대학에 들어와서 뭐 취업을 하겠다라기보다는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저희 학교를 예를 들면, 저희는 현장에 가서 실제 학생들을 면담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뽑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불법 체류율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게 사실 현실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20세 전후로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라고 봤을 때, 저는 진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한테 이제 뭐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고 나중에 이제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에 대한 진로 교육이 충분히 선행되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지역과 조금 협의를 해서 맞춤형 전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제 유학생들 한 200명하고 상담을 해봤는데요. 그 친구들은 이제 정주 과정이 있고 이제 비정주 과정이 있습니다. 비정주 과정은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뭔가 사업체를 차리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어떤 직업군들이 조금 필요할까라고 봤을 때 이런 이제 요양보호사라든가 치위생사, 그다음에 이제 뿌리 산업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 그리고 이제 호텔이나 숙박업,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위쪽에 정주 과정 및 비정주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 직군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밑에 있는 이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비자 발급에 제한이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남 지역에 총 250명 이제 지역 특화 비자 사업과 이제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생각보다 선정은 됐지만 지자체에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나라는 이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 약 9만 명 정도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공단이 있는 김해, 창원, 거제, 양산 지역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적별로는 아세안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이런 교육적인 부분, 맞춤형 이제 진로 교육이라든가 직업 교육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친구들이 지역에 정조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지자체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하는 산학 지역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맞춰서 이제 지역에 잘 정조할 수 있게끔 뭐 만프라든가 이런 이제 외국인 커뮤니티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한테
뭐 대학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뭐 이런 정주 여건들, 뭐 기숙사 제공이라든가 장학금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게 원래 좀 필요한데 좀 3분 정도 더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교수님 필요하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우택 교수님 너무 좋은 어, 프레젠테이션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더 듣고 싶었는데 진짜 뭐 저희 지역이시잖아요. 저희 지역 경남의회를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대학이 비자 제한 걸릴 때는 뼈 아픈 얘기도 해주시고 네, 예, 전화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너무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좀 이따 저도 질의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따가 조합 토론 시간에 많은 질의가 오갈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이명인 원광보건대학교 교수님하고요. 황순정 전주 비전대학교 교수님께서 Effects of Breast Self-Examination Education on Middle-Aged Women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저는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에 있는 임영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중년 여성에게 실시한 유방 자가검진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게 되면 유방암의 경우에는 여성에게 많이 발생되는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서구화된 생활 습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자궁경부암과 특히 40대 이상에서는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2015년부터 2019년도의 조사에 따르면 유방암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뭐 연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기 월경, 그다음에 늦은 폐경, 임신 경력이 없거나 35세 이후에 첫 임신을 한 여성, 가족력, 폐경 후 비만, 높은 경제 상태라든지 여성 생식기 암에 대한 과거력을 지닌 경우 높습니다. 위험 인자는 유전적인 경향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음주, 흡연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나와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방 예방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유방암은 초기 발견 시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암으로서 먼저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유방 자가검진이라든지 또는 전문가에 의한 유방 검진,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 유방 자기공만 영상, 유방암 조영술, 유두 분비 검사, 생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 같은 경우는 여성의 생식기의 한 부분으로서 노출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어떤 전문가적인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유방암으로 인한 생존율은 유방암의 90%가 우연히 또는 자가검진을 통해서 스스로 발견되는 것이 많은 경우이고요. 이러한 이유로 유방암에 대한 자가검진을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게 되면 유방암 자가 검진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신념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 하나는 유방 자가 검진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에 관한 연구 등 유방 자가 검진에 대한 자기 검진 효율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방 자가 검진에 대한 어떤 지식 정도라든지 태도, 이행에 대한 조사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없는 상태이고, 이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유방 자가 검진에 대한 어떤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그런지 최근에는 어떤 유방 자가 검진에 대한 논문들이 좀 드문 경우이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젊은 20대 여성들에게도 많이 발병하고 있고, 또 폐경기 이후에 중년 여성들에게도 많이 발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유방암 조기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유방 발병률이 높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 자가검진 교육 적용을 전후 지식, 태도, 이행 정도 차이를 조사함으로써 유방 자가검진 실천을 증진하기 위한 학문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이행 정도의 경향을 파악하고 유방 자가검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중년 여성 스스로 유방 자가검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관련 지식, 태도, 이행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행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사전, 사후 비교를 통해 순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연구의 가설입니다. 유방 자가검진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교육 전보다 지식 점수가 높아지고 태도 점수, 이행 점수가 높아질 것입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중년 여성 유방 자가검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전후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이행 정도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어진 단일분 사전 사후 유사 실험 설계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자는 제2시 국악원에 다니고 있는 35세에서 60세 사이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지파워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구 대상자의 수는 32명으로 하였으나 1명이 탈락하고 31명으로 연구되어져 있습니다. 연구 도구는 최경옥의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문항을 만들었고요. 총 1점부터 16, 0점부터 16점의 점수 범위로 두었고, 이러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 대한 프롬바 알파 값은 6.64였습니다. 태도는 이은주가 개발한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최저 점수 16점에서 64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본 점수에 대한 크롬바 알파 값은 0.64였습니다. 이행 정도는 베커의 건강 10년 모델을 토대로 해서 김미경과 김초강의 연구 도구를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였으며 9점부터 36점까지 점수가 많을수록 이행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면서 크롬바 알파 값은 0.92였습니다. 일반적인 특성은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자료 수집은 22년 3월 12일부터 5월 2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자에 대한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은 저희 빈도와 백분율, 그다음에 평균과 윌콕슨 사인 랭크 썸 테스트를 통해서 교육 전후의 비교 순위를 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유방 자가 검진에 대한 사적 지식 점수는 사전에는 9.62였는데 사후에는 11.42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었고요. 즉 유방 자가 검진 후 지식 점수가 유방 자가 검진 전 지식 점수보다 큰 경우에 평균 수위는 13.78점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가설 1, 유방 자가검진 교육을 받은 후 대상자는 교육 전보다 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지지하였습니다.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태도 점수는 사전에는 40.44점이었고 사후에는 49.12점이었습니다. 이는 교육 후 태도 점수가 큰 경우에 평균 순위는 6점이고 유방 자가검진 후 태도 점수가 유방 자가검진 태도 전 점수보다 큰 경우에 평균 순위는 16.24점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이는 가설에 유방 자가검진 교육을 받은 후 대상자는 교육 전보다 태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지지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사전 이행 정도 평균은
사전 9.01점이었고 사호는 22.84점이었습니다. 이는 유방 자가검진 교육 전 이행 정도 점수가 유방 자가검진 교육 후 이행 정도 점수보다 큰 경우에 평균 순위는 4.37점, 유방 자가검진 후 이행 정도 점수가 유방 자가검진 전 이행 정도 점수보다 큰 경우에 평균 순위는 18.2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이는 가설 3회 유방 자가검진 교육을 받은 후 대상자는 교육전보다 이행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지지하였습니다. 연구 결론 및 제언입니다. 결론은 유방 자가검진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교육 전보다 지식 점수와 태도 점수, 이행 점수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가설을 지지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의 유방 자가검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전후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이행 정도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어진 단일 사전사후 실험 설계로 연구로 자가검진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자 시도되어져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 유방자가검진 교육 후 지식, 태도, 이행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추후 표본수와 교육 기간을 늘리고 유방자가검진과 관련된 지식이 없는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방자가검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언합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유방 자가검진 지식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태도를 고취시키며 이를 유방 자가검진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너무 보기에 시간을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기에 사실 농담이 아니라 제 처도 딱 그 나이 때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딱 이 발표를 듣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자가검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거는 하나의 예지만 유방 자가검진 하나의 예지만 우리가 보면 이게 중년의 건강교육 거기에 대한 질문을 조금 좀 이따 토론 시간에 저도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부족한 논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고 빨리 마치고 저희가 종합 토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 발표입니다. 예, 호원대학교 김점남 교수님께서요. A study on the effect on the Thanks Hero Program on Career Planning and Personality Development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땡스 히어로 프로그램이 주관적 행복감과 인성 함량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인데요. 원래 여기 제출했을 때는 제가 진로 설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한 몇 개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주제는 요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음, 어, 진행 순서는 연구 배경 목적, 그다음에 행복과 인성 함량 주제어이고요. 기존 한계가 뭐라서 이제 본인이 어떤 설계를 했는지, 그리고 그 효과성은 행복이 증진됐고 인성이 함량됐는지 증명하는 거고요. 토의를 거쳐서 조금 한계점도 있고 이제 수강생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요. 향후 연구 방향 이런 거를 좀 하겠습니다. 실무적 시작점. 그래서 제가 원래 수업에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예, 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 교과목이 인성과 자기계발, 호언인성 특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냈고, 이런 키워드를 줬는데요. 자기계발, 소통,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아무 질문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거기다가 쓰기는 싫었으니까 안 했지만 다들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목표를 이루는 우리 궁극적인 목표인데, 행복한 게 목표인데, 그래서 인생 설계하고 진로 선택을 잘해보자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던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양하겠습니다. 혹시 국제 행복의 날이 언제인지 아실까요? 예, 매년 3월 20일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를 제가 걸어놨는데요.
음, 21년, 저는 요거 관련된 관심이 많아서 쭉 데이터를 모아왔어요. 21년도 보니까 제가 3년치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2018년에 비해서 저희가 참 한국이 소득이 3만 불이 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19, 20, 21을 보면 거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이게 수강생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관심이 많았고요. 24년도 데이터를 또 참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52, 대부분 이렇게 보면 뭐 이런 나라들인데요. 거기 나라에 비해서 아직 상위권에, 상위도 아니라 아직 하위권에 머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143개 중에서 50인데 대부분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 수준이 좀 낮은 나라가 많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진정한 삶의 의미가 뭔가를 봤더니 아이들은 조그만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적으로 보면 항상 물질적인 걸 많이 풍요해요. 물론 경제적인 게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아, 이런 교육을 했구나 싶어갖고 저는 13년 전부터 이런 단체하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실은 제가 예전에 이제 교관에 대해서 해외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요. 저희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잘 몰랐어요. 평양에서 왔니?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 새마음 정신을 갖고 잘 살아보자 해서 그 모토를 따갖고 우리 지금 영도를 배경하게 된 거예요. 행복나눔 125인데요.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선행을 하고 독서도 해야 되니까 아무리 좋은 강의나 한 것도 자기가 마음의 양식으로 독서를 통해 갖고 성찰을 해야 되고요. 느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는 감사일기 쓰는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가장 행복하게 잘 찾은 시대가 언제 봤더니 세종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이렇게 토론과 나눔과 감사라는 그래서 요걸 따갖고 왔을 때 만드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이건 너무나 하는 이론이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어, 보면은 너무 긍정심리 자본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마틴 셀리그만요. 근데 거기서 보완돼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히어로, 오늘 하는 히어로입니다. Hope, Efficacy, Resilience, Optimism이라는 거 갖고 우리가 정말 창의성이 높고 요즘에 원하는 몸과 심신이 밸런스가 맞는 걸 해보자. 그래서 제가 또 들어갔고 죄송합니다. 기존 연구의 한계는 뭐였냐면 마틴 셀리건이 너무 긍정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실은 사람들이 한계에 숲에 빠지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논문에다가 썼지만, 그래서 긍정심리 자본, 그래서 기초 자본이 없으면 어떤 걸 하더라도 다시 원위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밑바닥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Hope, Resilience, Efficacy, Optimism을 해갖고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원래 두 분이서 같은 연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따갖고 히어로 말씀도 너무나 잘 아시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이 앞자 이니셜을 땄습니다. HR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땡큐 감사를 더 집어넣었죠. 그래서 호프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과 목표 달성 동기부여 액티브시 자기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내 자신을 믿고 뚫고 나겠다는 믿음이 있죠. 레지리언스 다 인생을 살다 보면 20대나 30대나 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시련이 있게 마련이죠. 근데 그거를 원상태로 다시 오면 더 강하게 점프할 수 있는 옵티미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기대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강의 계획서의 한 파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7, 8, 9주 동안을 일단 9시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강조. 이거는 잘 아시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땡스 히어로를 갖다 붙였어요. 감사 영웅이요. 근데 이제, 그, 단계는 긍정을 발견하고 어떤 상황에서 감정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가다가 넘어졌는데 코만 깨졌다. 그럼 얼마나 다행이냐, 뭐 그런 거. 그런, 당연한 거는 죄송합니다. 당연한 건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아침 일어날 수 있는 거 이런 거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상황 감사라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많이 찾는 연습을 좀 했고요. 수업 전략은 학생들한테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효능감을 갖기 위해서 자기 감사하는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하다 보면은 성찰, 모든 수업에
항상 자기가 오늘 감사거리 성찰일지 한번 써보게 했었고요. 그리고 목적 감사는 나에 대해서 좋은 단점을 발견하고 친구에 대해서 단점을 발견하고 있는 주어진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는 건데 저희가 같이 교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근데 이거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 제가 많이 연습을 시킨 게 감사성이에요. 이거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 강도, 길이도, 범위, 밀도를 정해가지고 이런 연습들 사례를 주고 제가 영상을 찍고 친구들한테 그런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근데 대부분 이런 동아리 하는 학생들이 저희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학습 프로그램 키즈홀에다가 이렇게 쭉 올려놓은 건데요. 항목이 한 20몇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보면 여기 행복을 필요해서 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 전에는 감사 나눔 대상을 받으니까 어떤 활동 올해 돌아가는 호원 감사다운 동아리 그 학생들께 쭉 사례를 집어넣고요. 아,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죄송. 왜 여기 있지? 그래서 요거는 24년 호원 감사다운이고요. 우리들이 회복할 양성 그런 항목인데 여기 맞춰서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를 들어가면 23년 1월 6일 날 여기 만들었고요. 1834개 지금 포스트잇이 돼 있습니다. 한 사례들 그래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자기가 한 활동 그걸 기록을 남기게 해줘서 플랫폼에다가 제가 올려놔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잘 아시다시피 행복한 경영 이사님이 되셔가지고요. 여기 이사로 가셨는데 예전에 삼성 임원이었다가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와갖고 전원을 취업을 다시 아주 입지적인 분이죠. 같이 활동을 하셨던 사례입니다. 그런 분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교양서 뭐 이걸 하면서 16주 동안 하면서 했던 이 영상에 들어가면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지원을 받았을 때 기업에 이런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셔가지고요. 이런 거 가면은 지금 상태는 사실 이거를 결론을 가지고 연구 논문을 지금 풀려고 그럽니다. 호원대학교 호원인성특강에서 조사분석방송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학년별로 하고 그다음에 뭐 성별 뭐 이렇게 다 종교별 뭐 이렇게 쭉 나눠주가 있는데요. 실은 완벽한 논문이 완성이 돼 있고요. 한 60% 정도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행복지수를 처음부터 쭉 제가 됐었고요. 긍정심리 자본은 이런 걸 이렇게 줬고요. 그래서 실은 제가 오늘 준비가 부족하고 감기가 좀 많이 걸렸는데 이거는 핑계 같습니다만 그래서 어려웠지만 또 이렇게 한번 교수님 열정과 그런 기전에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요건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이 너무 부족한데요. 못할 때고 이런 활동과 이런 결과물들은 실은 유튜브 영상에 지금 다 올라져 있어 제가 이제 그것만 폴드 분석을 돌려서 하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 주제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같이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히어로 프로그램, 땡스 히어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도 요즘 반짝반짝해진 게 제가 지금 저희 학교 학생 상담센터 위원이기도 하고요. 또 네. 저희 쪽에서 유일하게 상담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창원대학교에서. 그래서 저도 교수님 프로그램 같은데 보고 제가 눈이 좀 반짝반짝해져가지고 좀 이따가 저도 한번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종합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순서 상관없이 진행하죠. 순서 상관없이 진행하고 교수님들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먼저 질문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홍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우리 신홍범 교수님께서 한번 먼저 테이프를 끊으셔도 될까요? 제가 이쪽 전공이 아니라서 사실은 예. 뭐 그냥 굉장히 재미나게 그렇게 모든 발표하신 교수님들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대구에 있다 보니까 지방 대학으로서 어려운 점들이 이제 점점 뭐 커져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도 돌리고 학생들 면담도 자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기에 벌써 한 명이 자퇴를 했습니다.
1학년 1학기 1학년 이제 신입생인데 이제 뭐 불과 한 달 정도 남짓했는데 자퇴를 했습니다. 뭐 이유는 뭐 다른 어떤 개인적인 그 가정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게 학생들을 입학이 됐다면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 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을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교육, 아무리 좋은 뭐 상담 시스템, 학교에 여러 가지 뭐 장학제도라든가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는 서울로 이런 건데 그렇다면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글쎄요, 라이즈 사업이라든가 글로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도움이 될까? 글로컬 이후에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한 그 어떤 당근책이 없으면 이제는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저 발표해 주신 우리 마산대학의 저 배구택 교수님 국가적으로 좀 저희가 바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너무 크게 질문해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이제 입시를 15년 정도 했었거든요. 입학 부처장을 이제 오래 했었고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지금 학생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예전에 비해서 학생들이 목표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제 대학에서나 국가에서 해주는 것들도 너무 많고요. 지금 이제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제일 소득 보니까 낮게 나와도 1인당 175만 원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국가장학금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가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지만 이 친구들은 이제 자기 돈을 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학교 다니는 거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심해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B나 사실 C 이상이면 국가장학금 다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로를 바꾸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요. 학교를 안 나왔을 때 이제 학교에서 함부로 우리를 못 자를 거야. 학점을 안 줄 거야. 이런 고민들도 요즘에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혼내면 혼내는 그 다음이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너무 어리게 대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용률이나 이제 사실 일을 하려고 하면 일자리는 정말 많거든요. 대신에 이제 학생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무조건 이제 예산을 많이 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그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많이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직업 중심이라고 보면 정말 지금 다양하게 이제 고용노동부나 이제 폴리텍 대학이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걸 좀 모아서 정말 직업을 전문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뭐 독일처럼 정말 직업을 전문으로 가르치든지 이런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년제대학은 당연히 이제 연구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을 함부로 주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저도 거기, 저도 그런 생각을 몇 번 해봤는데 그 학교에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저런 장학금이 굉장히 많아갖고 요즘에 장학금을 안 받고 다니는 학생들이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학교에서 나오는 장학금 그 이제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신청하라 그러면 신청을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웹에서 막 찾고 있으면 학생들이 거의 다 그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은 거의 다 받거든요. 소득분위가 아마 뭐 8분위까지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장학금 제도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런 요즘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한다기보다는 그 밖에 다른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더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도 그런 장학금 제도보다는 그런 것들을 시설 투자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더 잘 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런 것들은 뭐 차츰 나아지겠죠. 단순히 뭐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원보다는 뭐 학교도 그렇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장학금 그런 거보다는 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에 더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좋은 말씀 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전적으로 백우택 선생님 말씀에,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이상하게 쓰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돈을 이상하게 쓰는. 저희 대학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부 예산이 계속 감축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그러니까 애들 장학금은 늘어나는데 정부에서 학교를 위해서 쓰는 예산은 계속 감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는 자꾸 줄어드는 거죠. 이게 웬 코미디 같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올라가야 되는데 애들은 그냥 막 집어넣고 교육의 질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서 올해 또 10%, 또 10%, 10% 계속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교수님들이 뭘 할 수 있는 돈이 안 될 정도로 예산이 많이 감축이 돼서 국립대임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쩔 땐 진짜 보고 있으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적인 접근을 좀, 그리고 또 교수님들께서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만나실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 기반자들도 만나실 기회도 있고 하니까 이런 말씀들이 또 굉장히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쵸. 이병현 제가 하나만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예, 될까요? 아, 죄송해요. 예, 아니, 먼저 하세요. 예, 네. 먼저 말씀을, 이 같은 주제면 끊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너무 공감되는 주제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교수님들은 특수교수법을 쓰면은 이렇게 절대평가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교수님들이 뭐 PBL이나 뭐 이렇게 하고 그렇다고 다 하자면은 그 아이들은 성적은 상대적으로 다 절대평가를 받으니까 팀워크를 하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실하지도 않고 성적에 대한 절실함이 있으면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이제 장학금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더라도 선택을 해야 돼. 막 선척을 많은 애들은 너무 많아하고 가부가 걸리고 그래서 나이 싸움에서 정치인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실은 지역민들에도 살아갈 수 있게끔 거기 인턴 제도를 주거나 지역사회에 조금은 회사를 가라 그러면 애들이 쳐다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그렇게 단기적으로 6개월짜리라도 그런 거를 조금 많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다오. 근데 아직은 반영이 안 돼서 실행이 안 되고요. 외국인 학생들은 많이 왔지만 그 학생들은 그 시간이 자기가 파트타임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 학교는 그런 이제 흉보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근데 현실, 지금 김점남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저희 또 그대로예요. 저희도 지금 그대로. 저희도 그대로. 저희 학과도 절대평가거든요. 지금 저희는 약간 이제 교원 양성기관이어서 절대평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 문제가 생겨요. 또 문제가 교양 수업 같은 경우도 지금 강의 평가를 다 까놓고 오픈해 버리니까 애들이 몰리는데 몰리고 네. 요새 더 문제가 뭐냐면 몰리는데 어디로 몰리냐면 온라인 강의로 몰려요.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애들은 가서 그냥 온라인 강의를 왜 듣냐? 다 2배속 맞춰놓고 뭐 이 애들이 틀어놓고 딴짓하고 이게 지금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조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우리가 목소리를 조금씩 내면 언젠간 또 그런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토론의 장이 또 그래서 굉장히 우리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Education for Crisis and Safety가 진짜 중요한 세션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명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제 여성 이제 중년 여성 유방 교육에 대한 그 유방암 진단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게 그 중년인들 그러니까 여자들뿐만 아니라 전 남자들도 되게 지금 이런 건강 교육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교수님도 얼마 전에 그 전립선 사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래서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중년들의 그 건강 교육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어떻게 우리가 하다못해 뭐 대학이든 지역사회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한 번의 교육으로 어떤 자가검진이라든지 이런 실천율은 증가하지 않는다. 어느 부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실천한 거에 대한 의욕은 떨어지게끔 되어 있다라고 그런 내용들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어, 지속적으로 어떤 국가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국립암센터라든지 이런 교육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져 있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SNS,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SNS라든지 이런 것들도 접근성이 또 뛰어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 교육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요. 사실 이런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는 했으나 또 이런 교육들이 어, 어떻게 보면 중년 여성만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의 몸이 특히 여성의 브레스트라는 부분들은 노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떤 질환에 노출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검진에 대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고 이런 교육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많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에서는 뭐 자가검진 교육이다 이런 것들도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있으나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남성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전립선이라든지 이런 관련 고안 관련에서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봤던 논문 중에 하나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보안 자가검진 프로그램들도 돌렸던 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논문들은 또 어떤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의료인이 했었을 때 더 교육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하나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어떤 건강검진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진짜 동감을 하는 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브레스트도 그렇고 저희 말씀드린 그 교수님 그 전립선암 4기라는 게 노출하기 어려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강교육, 특히 자가검진에 대한 건강교육은 진짜 저희 쪽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김정남 교수님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교수님. 그 애들이 안 행복하잖아요. 저 교수님 진짜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애들이 진짜 요새 애들이 안 행복해 해요. 그러니까 장학금 많이 주고 잘 먹이고 잘 하는데 대학생들이 안 행복해 하거든요, 진짜. 네.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좀 저희들이야 상담을 좀 전공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여기에 대한 팁이 있지만 과에서 교수님들이 그러면 가장 먼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굉장히 그 사랑을 많이 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누구누구 사랑하는, 이름이 그냥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그러면 앞으로 뭐 희망할 무슨 홍길동아 이렇게 해갖고 저는 부사와 형용사를 붙여서 아이들을 불러주거든요. 그리고 보면 야, 너 오늘 뭐 어쨌다. 어떻게든 칭찬 한마디 해주고 그다음 인정을 해줘요. 뭐 하나를 해보면 비교를 하지 않고 야, 네가 이렇게 하고 오늘 이제 수업을 한 40명이 들었다. 지금은 이제 뭐 다 하더라도 작지만 이렇게 하면서 어떤 걸 칭찬을 몇 명한테 꼭 해주고 뭐 퀴즈를 항상 풀면 작은 거라도 하나를 줘요. 그리고 정말 너는 행운의 날이다. 너는 복을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자꾸만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주는 걸 제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그게 가장 효과가 아니요, 있군요. 가장 효과보다는 그래도 그 아이들이 그 앞에서는 저희보다는 다른 학생, 다른 과 아이들보다는 저희가 긍정심리가 항상 하면 높게 나와요. 아,
네. 그리고 강의를 들었던 애들은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상을 받는데 40명 수강 중 22명이 상을 다 받았어요. 무슨 상, 무슨 상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조금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어떤 그한테 맞는 책을 제가 권유해요. 행복나눔 인리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서를 같이 하는 건데요. 책 읽으려면 너무 어려워하니까 도서관에 가서 몇 월 며칠까지 가서 어떤 책 몇 개만 꺼내왔고 한 줄도 좋고 시 한 단어도 좋으니까 가지고 와서 나랑 얘기를 하자고 이제 그렇게 관심을 표명하고 굉장히 바쁘지만 제가 오면은 저는 항상 ESG 운동을 하니까 종이컵에도 안 줘요. 예쁜 찻잔하고 군것질 걸 하나 주면서 대화를 하면 눈을 맞추면서 계속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갈 때는 주인공이 돼서 히어로 영웅이 돼서 나가서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 상담 심리센터도 없고 뭐 취업 공부하고 이런 데서 많이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해마다는 조금씩 다르고 얘네는 통여 속에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봤자 어떻게 행복해지지 않을 건데 이제 아이들이 소감을 쓴 걸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하고 친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그냥 전공하고 학교 나가가지고 거기가 사회복지가 되겠다고 상담심리학과 졸업 4학년인데 그냥 이 과목이 쉬울 것 같아서 내가 수강을 했고 교양 과목 얘기예요. 그렇고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뭐 행복 별거 아니네. 교수님이 얘기한 행복의 연습이라는 거 발견하는 거 이러면서 제가 했던 가장 강력한 툴은 선행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루 일선행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가장 저기한 것은 감사를 쓰면서 그 연습, 감사 성향을 높이는 게 최고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이길 수 좋은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솔직히 애들 그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나 우울장애 이런 걸 주로 많이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아진 애들을 이렇게 디펜스를 하는 쪽에서 계속 쓰다 보니까 저도 좀 적극적으로 교수님 하신 것 같이 어떤 이렇게 진짜 긍정 심리자본이나 이런 것들도 키울 수 있도록 감사나 이런 쪽에 저도 그 프로그램을 한번 나중에 뵐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기 배구태 교수님 제가 마지막 저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생각하시기에서 학과에서 그럼 뭘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 포함해서 사실 외국인 학생들 이거 받아들이는 것도 학과에서도 사실 굉장히 교수님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들이 있고 또 솔직히 이제 요새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야 이제 학과도 각자 도생인 것 같은 막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교수님들마다 막 다들 그냥 그래서 교수님들 생각하시기에 학과 단위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봤지만 학과 단위는 그럼 어떻게 변신을 해야 되냐? 우리가 앞으로 애들 줄고 유학생들 들어오는 게 필수라면 우리 학과는 어떤 식으로 변신을 해야 그나마 진짜 뭐 좀 극단적으로 따지면 생존할 수 있나?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그 해안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4년제와 전문대의 차이점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학교를 조금 예를 들면 이제 뭐 보건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외국인들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학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고3 학생들이 이제 한 3,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수생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이게 연령이 있는 성인 학습자가 이제 한 30%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 이제 30% 정도를 이제 향후 이제 유학생들이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세 가지 부류의 이제 신입생들이 한 클래스 안에 모여 있었을 때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먼저 이제 소통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저런 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야 되지?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픽 상급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능만 하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이제 반을 분리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단위가 좀 작은 학과 같은 경우에 이제 분리하기가 사실 분반 분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명, 10명 단위 이상이면 분반을 조금 분리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특성에 맞춰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담 교수님이 조금 붙어서
그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뭘 요구하는지, 그리고 이제 취업은 어느 쪽으로 갈 건지 해서 2년 동안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을 조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 경험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도가 사실 높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예전에 저희 시대 때 학교를 다닐 때 수준으로 조금 교육을 해도 사실 충분히 이제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가지고. 근데 아니, 이제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엎드려 자요. 많이 엎드려 자기도 하고요. 말을 해도 질문을 해도 이제 대답도 안 하는 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수준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 가르치듯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언어도 이제 어려운 용어를 쓰진 않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은 조금 늘리지만 수준을 조금 낮춰서 하는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금 분리해서 조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좋은 어려움이 통찰 있습니다. 주셔서, 예, 좋은 통찰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근데 사실은 뭐 4년제 대학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저희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과들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저희도 지금 이제 곧이 아니라 지금 이제 뭐 계속 마주 닥치고 있는 현실이어가지고 교수님 주신 그런 어떤 분반 또 각 수준에 맞는 개별 지도 이런 것들은 학과에서 꼭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너무 또 좋은 말씀 또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더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한 가지 정도 더 하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질문, 마산대 배구태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가 간호학과에 그 중국인 유학생을 한번 받았었어요. 그래서 받았다가 사실 실패했다는 케이스였는데, 8명이 왔고, 8명 다 어찌됐건 졸업을 하긴 했는데, 그중에 이제 한 명만 한국에 남고 나머지는 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저희는 이제 보건계열의 특성상 어떤 간호의 어떤 흥분을 익히기에는 학생들의 언어적인 일단 장벽이 너무 컸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또 언어적 장벽 및 이해하는 거에 대한 수준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면서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됐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졸업은 하지만 결국에는 취업률은 떨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즉, 유학생 유치로 인해서 입학률은 올라가지만 취업률은 떨어지는 상황이 됐었던 상황들이 있었고, 그 뒤로 이제 저희 간호학과 내에서도 좀 상처가 큰 유학생을 8명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유학생 유치를 학령인구 감소가 유학생 유치로서의 돌팔구를 찾으신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취업에 대한 이런 어떤 플랜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물론 이것 또한 보건계와 비보건계, 또 각각 전공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학교 차원에서 어떤 플랜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니다. 일단 학교 차원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학교에 제안을 한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간호과로 이제 베트남 학생들이 몇 명 입학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중에 대부분은 이제 간호과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하지만 이론 수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픽 상급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부분은 중도에 포기했었고요. 그래서 뭐 물리치료라든가 이제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들은 못 따라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학생들을 이제 뭐 보건계열에 들어와서 제대로 교육시키고자 하시면 최소한 2년 이상은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학당이 2년 기준이고요. 보통 이제 졸업 기준이 3급 이상의 수준이 돼야 졸업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건계열을 가는 친구들은 집중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더 추가로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취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취업은 이제 뭐 간호나 이런 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간호사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유학생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저희 쪽에서 조금 제가 제안한 부분은 뭐냐면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지금 다문화라든가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병원에 한두 명 정도는 외국인 전문 병원 코디네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 친구가 이제 조금 이제 의사하고 가교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치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실습이 좀 많은 이제 국시의 실습이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지방으로 조금 보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치위생사 쪽으로 조금 집중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하고 협력이 되게 중요한데, 요즘에는 이제 뭐 완도라든가 뭐 이제 이주를 하는데도 뭐 직업을 얼마 정도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주겠다. 뭐 집도 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조금 협력이 되면 이제 동남아 쪽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저희처럼 이제 조금 자녀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출산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를 지역 내에 조금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지역 내에서 조금 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지자체하고 대학에 협력해서 그게 이제 뿌리 산업이든 아니면 서비스 직종이든 아니면 이제 요양보호사든 지휘생사든 이런 부분을 조금 협력을 해서 대학 자체에서 전문 학과를 조금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계열은 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너무 교수 좋은 하나만 말씀을, 주세요. 하나만 추가드릴게요. 네. 혹시 외국인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가 어디가 주로 많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외국인 학생들이 그 비자를 발급하는 데 있어서는 전공하고 직업하고 매칭이 돼야 비자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취업이 잘 되는 학과 중심으로 지원을 많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기계 자동차, 저희가 창원이 이제 기계 산단이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왜냐면 취업 때문에, 이 비자 연장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비자 이제 규제 완화는 점차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라서 향후 이제 이런 이제 직업 분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구택 교수님 말씀에 조금 뭐 말씀 많이 잘 주셨지만 조금 첨언하면 그건 그 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자체랑 협의를 잘 하시면 그 지역에 맞는 산업군들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창원 같은 경우에는 기계산단이 뒤에 있으니까 이제 그쪽도 거제 이쪽으로 해서 뭐 조선산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이 활성화가 된 거고 지역에 따라서는 또 아마 조금씩 다 산업군들이 달라가지고 근데 지금 이게 미스매칭이잖아요. 없는 데는 너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좀 잘 협의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아유 뭐 여기 우리가 제가 컨퍼런스 여러 번 참여하고 또 리딩도 해봤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또 진짜 활발하게 각자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활성화된 토론은 또 간만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수님들 좋은 발표 또 좋은 또 의제 많이 주셔가지고요. 또 우리 학회도 발전하고 학술지도 발전하고 또 우리 교수님 개인 또 역량들도 계속 또 발전해 가시고 또 통해서 또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더 기여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도 오늘 또 3세션 발표해 주시려고 또 토론 참여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세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